한국 여권이 미국 여권보다 강력해졌다는 거 아세요? 심지어 일본보다 위고 영국, 독일도 제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지연입니다. 32살이고요.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서 스타트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여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을 바꾼, 그리고 지금도 매일 제 손에 들려있는 빨간색 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년 여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두바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요. 제 앞에는 미국인 커플이 서 있었어요. 그들이 파란색 여권을 꺼내 들었을 때 저는 제 가방에서 빨간색 대한민국 여권을 꺼냈습니다. 심사관이 미국인 커플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방문 목적은 뭐냐? 어디에 머물 거냐? 언제까지 있을 거냐?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들은 점점 긴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더니 스캔하고 도장 쾅 찍고는 미소를 지으며 돌려줬어요. 채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어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 부럽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이 작은 책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이게 바로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여권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2위를 차지한 이유예요. 193개국 중에서 190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게 뭔지 저는 그날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유럽에 왔을 때만 해도 상황이 달랐어요. 2018년 제가 25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한국 여권이 지금처럼 강력하지 않았어요. 동남아시아 몇 나라는 비자를 받아야 했고 유럽 일부 국가도 입국 심사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BTS가 빌보드를 점령하고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요. 제가 만나는 외국인들마다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는 주인이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김치 담그는 법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문화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달라진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삼성이나 현대 이야기만 했는데 지금은 K-뷰티, K-푸드, 심지어 한국의 교육 시스템까지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 눈에 비친 존경의 빛을 저는 분명히 봅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쌓아온 소프트 파워가 이제야 결실을 맺고 있다고요. 비폭력적이고 문화적이며 경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미국 여권이 이제 12위라는 거예요. 한때는 세계 최강이었죠. 제 미국인 동료 마크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브라질이나 베트남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요. 반면 저는 그냥 비행기 표만 끊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권 순위는 그 나라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한국이 2위가 된 건 우리가 세계의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난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스위스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러 갔는데 직원이 제 여권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여권이시네요. 최고 등급 신뢰도예요. 그리고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간단한 절차로 계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걸요. 그건 내가 속한 나라의 평판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쌓아온 신뢰의 총합이에요. 190개국이 우리를 무비자로 받아준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믿는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베를린의 한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프랑스 클라이언트 소피와 미팅이 있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 씨, 어제 저희 팀이 회의하다가 한국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라사이트 보셨죠? 그 영화 때문에 저희 회사가 한국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저희 최고의 영업사원이네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 CEO가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이제 문화적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고. 그래서 한국 파트너를 찾고 있었는데 민준 씨를 만나게 되어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소피의 말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한국 회사들과 일하면 신기한 게 있어요. 약속을 정말 잘 지켜요. 독일 회사들도 정확한데 한국은 그것보다 한 발 더 나아가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정확하달까요? 그날 저녁 베를린의 한국 식당에서 독일인 친구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김치찌개를 능숙하게 먹는 걸 보며 저는 놀랐어요. 토마스, 언제부터 김치찌개를 이렇게 잘 먹게 됐어요? 작년부터요. 한국 드라마 보다가 맨날 나오는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어서 찾아다녔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2번은 꼭 먹어요. 토마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준,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계적인 나라가 된 거예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 하면 삼성 정도만 알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한국이에요.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화장품. 심지어 우리 엄마도 한국 화장품 쓰고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토마스, 알아요? 한국 정부가 특별한 캠페인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BTS는 그냥 좋은 음악을 만들었고, 봉준호는 좋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뭔가 비결이 있지 않아요? 있다면. 아마 진정성 아닐까요? 한국 콘텐츠들은 한국적인 걸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더 드러내요. 김치, 한복, 한국말. 그런데 그게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것 같아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매력이에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느낌. 미국 것들은 뭔가 포장된 느낌인데 한국 것들은 날 것 그대로의 매력이 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들려온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들이었는데 한국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서울 다녀온 친구가 그러는데 한국은 정말 안전하대. 밤에 혼자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친절하대. 길 물으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기도 한다더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뿌듯했어요. 이런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게 결국 여권 파워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한 독일 청년이 BTS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혁명이라는 걸요. 작년 크리스마스 고향에 잠시 들렀을 때 외교부에서 일하는 대학 선배를 만났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느끼지? 요즘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게 자랑스럽다는 거. 예전엔 미국이나 유럽 여권 부러워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대접받는 경우가 많아. 네, 정말 그래요. 특히 유럽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걸 느껴요. 그게 다 너희 같은 사람들 덕분이야.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줬어.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폭력적이지 않고. 그런 이미지가 쌓여서 지금의 여권 파워가 된 거야. 선배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만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인에 대해 비슷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예의 바르고 창의적이라고요.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두바이 출장 때였는데 현지 바이어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오셨군요. 우리 딸이 한국 가수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멋있어요. 중동에서까지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 바이어는 계약 협상 과정에서도 계속 한국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한국 회사들과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품질도 좋고 약속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정직해요. 이런 신뢰가 바로 190개국 무비자의 비밀이었어요. 단순히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와 신뢰의 힘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발표한 여권 지수를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세계 2위,
193개국 중 190개국 무비자 입국. 이 숫자가 정말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여행의 편의만은 아니에요. 이건 자유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제가 내일 당장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자유, 그 선택권이 제 손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인들이 이제 브라질 가려면 비자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가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에 읽은 기사가 떠올랐어요. 시리아 난민이 쓴 글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여권을 저주받은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시리아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30개도 안 된다고 했죠. 그에게 여권은 자유가 아니라 감옥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빨간 여권을 다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실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일하면서 만난 인도 개발자가 있었어요. 그는 뛰어난 실력을 가졌지만 컨퍼런스 참석이나 출장 때마다 비자 때문에 고생했어요. 한 번은 파리 컨퍼런스에 초청받았는데 비자가 거절됐어요. 이유도 불분명했죠. 그때 그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여권 색깔이 달랐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어요. 공항에서 짧은 줄에 서는 것도, 입국 심사를 빠르게 통과하는 것도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이건 특권이었다는 걸요. 190개국이 우리를 믿고 문을 열어준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신뢰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흥미로운 건 여권 순위 1위가 싱가포르라는 거예요.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세계 최강의 여권을 갖게 됐을까요? 군사력? 아니에요. 경제력?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싱가포르는 중립성과 신뢰성으로 승부했어요.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모두와 협력하는 전략이 통한 거죠. 한국도 비슷해요. 우리는 침략의 역사가 없어요. 식민지를 만들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를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식민지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나라예요. 그런 스토리가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간 것 같아요. 며칠 전 읽은 분석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여권 파워는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이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권의 힘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문화와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추락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부상한 게 그 증거라고요. 실제로 최근 6개월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베트남이 한국인 비자 면제 기간을 45일로 늘렸고 우즈베키스탄도 30일 무비자를 허용했어요. 반면 미국인들은 오히려 제약이 늘어났죠. 이건 단순한 외교 정책의 변화가 아니에요. 세계가 바라보는 국가 이미지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만약 제가 다른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 여권이었다면 제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유럽에서 일할 수도 없었고 세계를 무대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없었겠죠. 여권은 출생의 복권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삶의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 여권은 당첨 복권이에요. 190개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건 190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영원할까요? 10년 전만 해도 미국 여권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12위예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브렉시트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UAE는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요. 여권 순위는 고정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들린 이 빨간 여권이요. 언젠가는 이 힘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2025년 10월은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시대예요. 저는 내일 아침 런던으로 출장을 가요. 비자 신청도 초청장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돼요. 이 당연해 보이는 자유가 사실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창밖을 보니 베를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어요. 이 도시에 처음 왔을 때가 생각나요. 입국 심사대에서 제 여권을 보고 미소 지으며 환영한다고 했던 직원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미소 뒤에 쌓인 신뢰의 무게를요. 190개국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건 190개국이 우리를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 신뢰를 만든 건 우리 모두예요.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한류를 만든 아티스트들, 성실하게 일하는 기업인들, 그리고 여행하며 좋은 이미지를 남긴 관광객들까지요. 내일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면 저는 또다시 그 특권을 누릴 거예요. 빠른 입국 심사, 환영하는 미소, 그리고 열린 문. 이 모든 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런던 출장은 생각보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투자자 미팅에서 만난 미국계 펀드 매니저 제임스와의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는 뉴욕에서 날아왔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펍에서 맥주를 마시며 그가 푸념을 늘어놓았어요. 브라질 출장을 가려는데 비자 신청이 거절됐다가 다시 승인받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고요. 예전엔 미국 여권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달라졌다면서요. 제임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미국 여권이 이제 12위라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목격한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트럼프 시대의 고립주의, 아프간 철수의 혼란, 그리고 끝없는 국내 분열. 미국은 스스로 문을 닫기 시작했고, 세계도 미국에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다는 걸 미국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조용히 부상하고 있었어요. 싱가포르가 1위, 한국이 2위, 일본이 3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아시아의 세기가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거죠. 제가 파리에서 참석했던 한 세미나에서 프랑스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세계는 힘보다 매력을 원한다고요. 총과 미사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지만 BTS와 기생충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압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흥미로운 통계를 봤어요. 지난 5년간 미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는 15개국이 줄었어요. 같은 기간 한국은 22개국이 늘었고요. 이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에요. 세계가 바라보는 두 나라의 이미지가 완전히 역전됐다는 증거예요. 미국인 동료 마크가 최근에 한 말이 잊히지 않아요. 자기 조부모 세대는 미국 여권이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요. 특히 중동이나 남미에서는 미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세계 경찰을 자처했던 나라의 국민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다니는 시대가 됐어요. 저는 이런 변화가 두렵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은 절대적인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할리우드, 맥도날드, 코카콜라. 모든 게 미국에서 왔고 그게 최고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20대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쿨한 건 K-팝이고 맛있는 건 김치고 멋있는 건 한국 드라마예요. 지난주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기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 여권을 갖고 싶냐고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아시아 국가를 선택했어요. 싱가포르, 한국, 일본 순이었고요. 미국을 선택한 학생은 10명 중 1명도 안 됐어요. 이유를 물어보니 대답이 흥미로웠어요. 미국 여권은 짐이 될 수 있다고요. 반미 감정이 있는 나라가 많아서 위험할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하다고요. 반면 아시아 여권은 중립적이면서도 존중받는다고 했어요. 실제로 제가 중동 출장을 갈 때마다 느껴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환영받지만 미국인 동료들은 긴장해요. 레바논에서는 한국 드라마 덕분에 현지인들이 저를 연예인 보듯 했는데 미국인 동료는 호텔 밖으로 나가기도 꺼려했어요.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문화가 있어요. 미국은 여전히 할리우드를 갖고 있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세계는 다양성을 원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원해요. 그리고 아시아가 그 갈증을 채워주고 있어요. UAE의 부상도 주목할 만해요. 10년 전 171위였던 UAE 여권이 지금은 11위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돈.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UAE는 스스로를 세계의 허브로 만들었어요. 동서양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 거죠. 한국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면서도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모두와 협력하는 전략이 통하고 있는 거죠. 저는 며칠 전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멕시코가 미국인 관광객에게 입국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여전히 무료인데 말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세계가 미국을 더 이상 특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이에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최강이죠. 하지만 여권 파워는 다른 이야기예요. 여권은 그 나라가 얼마나 환영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리고 지금 세계는 미국보다 아시아를 더 환영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며 저는 생각해요.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요. 로마도 대영 제국도 그리고 이제 미국도요. 하지만 문화의 힘은 달라요. 한류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이게 21세기의 새로운 권력이에요. 내일은 다시 베를린으로 돌아가요. 공항에서 또다시 두 개의 줄을 보게 될 거예요. 미국 시민줄과 그 외 국가줄. 예전엔 미국 시민줄이 특권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요. 때로는 우리 줄이 더 빨리 움직여요. 시대가 변했어요. 정말로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 주최 행사에 참석했어요. 거기서 만난 문화원장님과의 대화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한국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산증인이었어요. 원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9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50개국도 안 됐다고 해요. 동남아 대부분 국가에서 비자를 요구했고 유럽은 꿈도 못 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190개국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비밀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한국인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 체류율이 극도로 낮았고 범죄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요. 각국 정부가 통계를 내보니 한국인들은 들어와서 돈 쓰고 조용히 떠나는 이상적인 방문자였던 거죠. 두 번째는 경제력이었어요. 하지만 단순한 GDP가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삼성, LG, 현대. 이 기업들이 현지에 공장을 짓고 직원을 고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이미지가 좋아진 거예요. 베트남만 해도 삼성이 최대 고용주예요. 그런 나라가 한국인 비자를 까다롭게 할 리가 없죠.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문화였어요. 2000년대 초반 겨울 연가부터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쓰나미가 됐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패션을 따라해요. 이런 문화적 호감도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가 있어요. 작년 카자흐스탄 출장 때였는데 현지 정부 관계자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딸이 K-팝에 빠져서 매일 한국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른다고요. 그래서 한국인 비자 면제를 적극 추진했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문화의 힘이 정책을 바꾼 거예요. 네 번째 비밀은 전략적 중립성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러시아와도 적대적이지 않고 중동 국가들과도 우호적이에요. 이런 균형 외교가 여권 파워로 이어진 거죠.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섯 번째는 디아스포라의 역할이에요.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근면하고 정직하고 교육열이 높은 한인들의 이미지가 쌓여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거예요. LA의 코리아타운, 도쿄의 시노쿠보, 베를린의 한인들. 모두가 민간 외교관이었던 셈이죠.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했어요. 한국 여권 보유자의 해외 범죄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래요. 특히 마약이나 폭력 범죄는 거의 없다고 해요. 각국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한국인은 안전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또 하나의 비밀은 IT 강국 이미지예요. 한국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진 나라라는 건 모두가 알아요. 이런 첨단 이미지가 신뢰로 이어졌어요. 기술적으로 앞선 나라의 국민이라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죠. 저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면서
여권 파워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K-방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세계가 주목했고, 그 결과 한국인은 깨끗하고 규칙을 잘 지킨다는 이미지가 강화됐어요. 실제로 팬데믹 이후 여러 나라가 한국인 입국 조건을 완화했어요. 교육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PISA 테스트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하고 문맹률은 사실상 제로예요. 이런 교육받은 시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죠. 민주주의의 성숙도 한몫했어요.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은 평화적 정권 교체를 계속해왔어요. 촛불혁명처럼 비폭력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국민이라는 이미지가 여권 파워로 이어진 거예요.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월드컵 4강, 올림픽 메달, 손흥민 같은 스타 선수들. 이런 스포츠 성과가 한국의 인지도를 높였어요. 특히 2002년 월드컵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였어요. 그때부터 한국은 더 이상 미지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음식 문화의 전파도 중요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이 이제는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요. 파리에도 한식당이 100개가 넘고 뉴욕에서는 김치가 슈퍼푸드로 팔려요. 음식은 가장 친근한 문화 교류 수단이에요. 한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되죠. K-뷰티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해요. 한국 화장품은 이제 전 세계 여성들의 필수품이 됐어요. 달팽이 크림, 쿠션 팩트, 마스크팩. 혁신적인 제품들이 한국의 이미지를 젊고 창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독일 친구는 한국 화장품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종교적 관용도 한 요인이에요. 한국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예요. 종교 갈등이 거의 없죠. 이런 관용적인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받아요. 특히 종교 갈등이 심한 지역에서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이상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한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라는 평가를 받는 한글은 한국의 독창성을 상징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의 여권 파워를 만들었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7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호감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 저는 충격적인 리포트를 읽었어요. 헨리 엠 파트너스의 2025년 여권 지수 상위 10개국 중 6개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였어요. 싱가포르 1위, 한국 2위, 일본 3위, 그리고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가 모두 톱10에 들어있었죠. 유럽이 독점하던 상위권을 아시아가 점령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순위의 변화가 아니에요. 세계 권력의 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예요. 500년간 지속된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아시아가 서 있어요. 싱가포르의 1위는 특히 의미가 깊어요. 인구 500만의 작은 도시국가가 어떻게 미국, 영국, 독일 같은 전통 강국을 제쳤을까요? 답은 명확해요. 싱가포르는 21세기형 국가 모델을 제시했어요. 작지만 강하고 중립적이면서도 연결된, 그리고 혁신적이면서도 안정적인 나라 말이에요. 제가 작년 싱가포르 출장에서 느낀 건 그들이 가진 놀라운 자신감이었어요. 더 이상 서구를 따라가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디지털 정부, 그린시티, 핀테크 허브. 모든 면에서 싱가포르가 선도하고 있어요. 일본의 3위도 주목할 만해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지만 여권 파워는 여전히 최상위권이에요. 왜일까요? 일본이 쌓아온 신뢰 자본이 그만큼 두텁다는 거예요. 품질, 정확성, 예의. 이런 일본적 가치가 여전히 세계에서 존중받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와 태국의 부상도 놀라워요. 동남아시아가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에요. 아세안의 중심으로서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인구와 디지털 전환 속도는 유럽을 압도해요. 방콕과 쿠알라룸푸르가 새로운 글로벌 허브로 떠오르고 있어요.
중국의 경우가 흥미로워요.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인데 여권 순위는 60위권이에요. 이건 경제력만으로는 여권 파워를 살 수 없다는 증거예요. 신뢰와 호감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중국이 배워야 할 교훈이죠. 인도도 비슷해요. IT 강국이고 인구 대국이지만 여권 순위는 80위권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인도 IT 인재들이 세계로 퍼지면서 인도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있어요. 아시아의 부상은 가치관의 변화와도 연결돼요. 개인주의적인 서구 문화에 지친 세계가 공동체 중심의 아시아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어요. 가족, 교육, 근면. 이런 전통적 아시아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는 거죠. 저는 베를린에서 일하면서 이런 변화를 실감해요. 예전엔 아시아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달라요. 오히려 존중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아시아를 미래로 보고 있어요.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기술 혁신도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어요. 모바일 결제는 중국이 앞서고 로봇 기술은 일본이 선도하며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이 장악했어요. 오지, AI, 전기차. 모든 미래 기술에서 아시아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런 기술 우위가 국가 이미지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육의 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성과는 압도적이에요. PISA 테스트 상위권은 거의 아시아가 독식해요. 싱가포르,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이런 교육 강국들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어요. 세계가 아시아의 교육 시스템을 배우려 하는 이유예요. 문화 콘텐츠도 아시아가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 콘텐츠,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 중국의 틱톡, 인도의 발리우드. 이제 할리우드만이 유일한 문화 중심지가 아니에요. 다극화된 문화 생산 체제에서 아시아가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팬데믹 대응도 아시아의 위상을 높였어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의 성공적인 방역은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반면 서구 국가들은 혼란스러웠죠. 이 경험은 아시아의 시스템이 위기 대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환경 문제에서도 아시아가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세계 최대 규모고 일본의 수소기술은 최첨단이며 싱가포르는 그린시티의 모델이 되고 있어요. 기후변화 시대에 아시아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역협정도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어요. RCE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 됐고 CPTPP도 아시아 태평양이 중심이에요. 이제 글로벌 무역의 룰을 아시아가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경제적 통합이 여권 파워로도 이어지는 거죠. 저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유럽 외교관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권 지수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주고 있다고 했어요. 물론 아시아도 도전 과제가 많아요. 민주주의 후퇴, 불평등 심화, 고령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는 더 강해질 거예요. 서구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느껴요. 세계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제 빨간 여권은 그 변화의 최전선에 있어요. 한국이 아시아 부상의 선봉에 서 있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내일은 도쿄 출장이 있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면 아시아 여권 전용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거예요. 일본이 최근에 만든 제도인데 싱가포르, 한국, 홍콩, 대만 여권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끼리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죠. 이것도 시대 변화의 한 단면이에요. 동쪽에서 떠오른 새벽이 이제 대낮이 되고 있어요. 도쿄에서 돌아온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를린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나리타 공항에서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북한에서 온 듯한 한 가족이 입국 심사대에서 몇 시간째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한민족인데 여권 색깔 하나로 운명이 이렇게 갈린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했어요. 자유라는 건 참 묘한 거예요.
가진 사람은 그 무게를 모르고 없는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알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빨간 여권은 190개 나라로 가는 자유를 보장해요. 하지만 북한 여권은 10개 나라도 못 가요. 같은 종이 뭉치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신뢰예요. 한국이 190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이에요. 70년간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국제규범을 준수했으며 테러리스트를 배출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신뢰의 벽돌이 되어 오늘의 자유를 만든 거예요. 반면 신뢰를 잃는 건 순식간이에요. 러시아를 보세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여권 파워가 곤두박질 쳤어요. 유럽 대부분 국가가 러시아인 입국을 제한했고 비자 발급을 중단했어요. 힘으로 얻으려 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잃은 거예요. 자유를 잃은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도 복잡해요. 기술 강국이고 민주국가지만 여권 순위는 20위권이에요. 중동 분쟁 때문에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여권을 거부해요. 아무리 발전해도 갈등 속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거예요. 평화가 곧 자유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저는 최근 충격적인 통계를 봤어요. 전 세계 인구의 37%만이 비자 없이 100개국 이상을 갈 수 있대요. 나머지 63%는 제한된 자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닫게 됐어요. 아프리카 대륙의 상황은 더 심각해요.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들은 50개국도 못 가요. 식민지 역사의 상처가 아직도 여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경제력도 문제지만 더 큰 건 신뢰 부족이에요. 정치 불안, 내전, 부패. 이런 이미지가 국민들의 이동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하지만 변화의 조짐도 보여요. 르완다가 좋은 예예요. 대학살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르완다는 이제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불려요. 부패 청산, 디지털 전환, 여성 리더십. 이런 노력들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어요. 여권 파워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신뢰를 쌓는 방법은 다양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에요. 스위스를 보세요. 200년간 중립을 지켰어요.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고 모두와 거래했어요. 그 결과 스위스 여권은 세계 어디서나 환영받아요. 일관된 행동이 신뢰를 만든 거예요. 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나라는 신뢰를 잃어요. 터키가 그런 경우예요. 한때 EU 가입을 추진했지만 최근 권위주의로 회귀하면서 여권 파워가 떨어졌어요. 53위에서 70위권으로 추락했죠. 민주주의 후퇴가 여권 파워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저는 가끔 상상해봐요. 만약 남북이 통일된다면 어떻게 될까? 통일 한국의 여권은 어떤 파워를 가질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평화적 통일이 이뤄진다면 세계는 그 과정을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존중은 더 강한 여권 파워로 이어질 거예요.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190개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책임을 다해왔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사고치지 않고 현지법을 준수하고 문화를 존중했어요. 이런 작은 책임들이 모여 큰 자유를 만든 거예요. 최근 일부 한국 관광객들의 해외 추퇴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일본에서 한국인 관광객의 매너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부 호텔이 한국인 예약을 거부한 적도 있었어요. 자유는 쉽게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는 또한 상호적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신뢰하는 만큼 그들도 우리를 신뢰해요. 한국이 관광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며 다문화를 포용하는 모습이 결국 우리 여권의 힘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의 신뢰는 더 중요해졌어요.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시대에 나쁜 이미지는 순식간에 퍼져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이미지도 빠르게 확산돼요. BTS의 유엔 연설 하나가 한국 이미지를 얼마나 높였는지 생각해보세요. 저는 며칠 전 흥미로운 실험을 해봤어요. 각국의 입국 신고서에 한국 국적을 기입했을 때와 다른 국적을 기입했을 때를 비교해봤어요. 놀랍게도 한국 국적일 때 요구하는 서류가 훨씬 적었어요.
심지어 일부 국가는 한국인에게만 전자 비자를 허용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뢰의 혜택이에요. 자유의 가치는 그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알게 돼요. 팬데믹 때를 기억하세요? 갑자기 모든 국경이 닫혔고 강력한 여권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그때 우리 모두는 이동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유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리아 난민, 미얀마 시민들, 아프간 여성들. 그들에게 여권은 희망이자 절망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에요. 내일 저는 또 다른 출장을 떠나요. 이번엔 두바이예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 빨간 여권을 꺼낼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거예요. 이 작은 책자에 담긴 자유의 무게와 신뢰의 가격을요. 그리고 이 특권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요. 두바이에서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느새 여기까지 왔네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한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두바이 미팅에서 만난 사우디 투자자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요. 그는 한국을 가리켜 소프트 파워 제국이라고 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 세계를 정복했다고요. 그의 15살 딸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다며 웃었어요. 이게 바로 21세기의 새로운 제국주의라고, 하지만 누구도 저항하지 않는 제국주의라고 말했죠. 여권 순위 2위. 이 숫자가 정말 의미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 이상이에요.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가 세계에서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우리가 70년간 쌓아온 평화, 민주주의, 경제 발전, 문화 창조의 총합이 이 작은 빨간 책자에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 베를린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했어요. 주제는 국가 브랜딩이었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냐고요.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꾸지 않았다고. 오히려 우리다움을 더 드러냈을 뿐이라고. 김치를 숨기지 않고 자랑했고, 한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렸으며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방식으로 들려줬을 뿐이라고요. 진정성이 핵심이었어요. 가짜 서구화가 아닌 진짜 한국다움. 그게 오히려 세계인들에게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BTS가 한국어로 노래하고 봉준호가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고 한식이 발효와 매운맛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성공의 오만함이에요. 여권 파워가 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생긴 거예요.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평가받고 있어요. 겸손과 품격을 잃는 순간 쌓아온 신뢰는 무너질 거예요. 저는 가끔 악몽을 꿔요. 한국 여권이 다시 하위권으로 떨어지는 꿈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민주주의가 후퇴하거나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 꿈에서 깨어나면 제 여권을 다시 한번 꺼내봐요. 아직은 빨간색이고 아직은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면서 안도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기후변화, 새로운 팬데믹, 지정학적 갈등.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신뢰와 협력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고립과 대립으로는 여권 파워를 지킬 수 없어요. 오직 열린 마음과 포용적 태도만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거예요. 저는 어제 흥미로운 뉴스를 봤어요. 한국 정부가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비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해요.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 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선진국의 자세예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품격을 더 높일 거예요. 여권은 결국 관계의 산물이에요. 우리가 세계와 맺는 관계의 질이 여권의 힘을 결정해요. 적대적 관계는 문을 닫게 하고 우호적 관계는 문을 열게 해요. 한국이 190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좋은 이웃이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베를린에서 만난 시리아 난민 아흐메드가 했던 말이 잊히지 않아요. 그는 한국 여권을 부러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언젠가 시리아도 다시 평화를 찾고 시리아 여권도 존중받는 날이 올 거라고. 그때 한국이 보여준 길이 좋은 본보기가 될 거라고요. 전쟁과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2위의 여권을 가진 나라. 그게 희망의 증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생각했어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아픔을 겪는 나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그들도 걸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게 진정한 소프트 파워예요. 내일이면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베를린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달라졌어요. 제 손에 들린 여권의 무게를 알게 됐고 그것이 주는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나누는 게 제 책임이라는 것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권 순위는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순위가 상징하는 것이에요. 신뢰, 평화, 협력, 문화, 품격. 이런 가치들이 모여 만든 결과물이 바로 여권 파워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건 순위가 아니라 이런 가치들이에요. 창밖으로 베를린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제 여권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빨간색 표지, 금색 태극 문양,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글자. 이 작은 책자가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신분증명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역사이고 현재이며 미래예요. 190개의 열린 문.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건 190개의 신뢰이고 190개의 우정이며 190개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 세계로 나가고 세계를 우리에게 초대해요. 그게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짐해요. 제가 들고 다니는 이 빨간 여권이 계속해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외에서 일하는 한국인으로서 품격 있게 행동하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좋은 이미지를 남기겠다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니까요. 여권은 종이 뭉치가 아니에요. 그건 꿈이고 자유이며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빨간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해요. 이 사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감동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